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편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운 저녁이죠? 아, 유화는 아니고요. 네. 왜 수채화여야 하죠? 가을은 수채화 같지 않습니까? 만약 은은하게 번지는 맛. 유화라면 불을 질러버리고 싶습니다. 그건 화산이 해야 될 일인데. 불을 질러버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화산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서 1위로 나왔다. 이 소식 준비해 오셨네요. 자,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 여론조사 처음으로 네. 대선 주자 1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전해드릴 소식은 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 네, 저는 이 뉴스들의 비밀은 한국 정치의 거대한 공백에 있다. 거대한 공백이 예, 있다. 이런 취지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예. 일단은 박용진 의원이 대선 도전 의사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밝혔는데 이 목소리 듣고 가시겠습니다. 네. 대선 출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고민 깊게 하고 있고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기여를 하려고 하고 젊은 치기에 한번 도전해보마 뭐 이런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매우 진지하고 깊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떻게 해석됩니까? 저는 고민을 깊게 한다는 건 네.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고민을 깊게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예. 검토 중이다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뒤에 이어진 말들을 보면 네.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다라고 어허. 얘기했더니 진짜로 한번 해보는 소리라고 믿어도 안 된다. 네. 뭐 이런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사실상 한다는 얘기 아닐까 네.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저는 이 얘기의 배경을 잠깐 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게 이제 광주 MBC의 인터뷰에서 처음 나온 얘기였습니다. 네.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서울시장에 나간다고들 하던데 네. 그럴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게 아니고 대권을 준비하고 음. 있다라는 취지에 대권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뭐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얘기로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용진 의원이 마음속으로 대선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결국 이제 서울시장 경선에 뭐 출마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당내 비주류다 보니까 거기서 들러리 서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사태는 피하려는 어떤 목적의 발언도 있지 않는가 이런 얄팍한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21세기 시사평론가잖아요. 정치는 네. 비주류 정치 아닙니까? 저는 뭐 어쨌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우선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다는 파격적인 결과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윤 총장이 1위를 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 조사에서 유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낙연 더하기 이재명 지지율하고 윤석열 더하기 홍준표 더하기 안철수 이렇게 해보면 전자,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 지지율이 더 높다. 네. 그러니까 가상 대결 여론조사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인물별 선호도를 따진 여론조사다라는 거 유의하셨으면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현상에서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국민의힘의 몰락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원인 주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선거의 연패를 거치면서 기성대전 주자들이 몰락해버린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정권의 각을 세운다 이게 이제 야당의 정체성일 텐데 네. 오히려 야당보다는 검찰 쪽이 더 두드러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윤석열 보이는 총장이 것이죠. 그럼 야당 역할 다 대신해주고 있는 거군요. 아예 당사를 검찰청으로 옮기시든가 그러면. 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처음에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등장을 했을 때가 올해 초였는데요. 네. 이때 잘 살펴보면 당시에는 새로운 보수당이 따로 있었습니다. 네. 근데 새로운 보수당 지지층에서 지지율 1위 이렇게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중도 보수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근데 보면은 이제 보수층에서 대안이 없으니까 윤 총장한테 쏠리면서 지지율이 올라갔고 그리고 어허. 윤 총장이 이제 중도층에서도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확장성 있네 하면서 또 보수층에서 지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네. 중도 보수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중도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 지지도가 높았는가? 윤석열 총장이 한편에서는 뭐 마치 국민의힘 인사인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저 사람이 그 국정원 댓글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 하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중도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또 있는 거겠고
됐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이 중도층, 무당층 이쪽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가 굉장히 관건일 텐데 네. 최근에 정부 여당 관련한 이슈에서 반대쪽으로 쏠리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 무당층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온다 이거죠? 예, 이쪽에서도 그래서 좀 반정부처럼 보이는 윤석열 네. 총장으로 기울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좀 돋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핵심이 되는 내용이랄까 뭐 이런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좌고우면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정권을 지지를 과거에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중도층들도 이 정권에 어쨌든 실망한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뭔가 이 정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의 양당은 사실은 자기들 얘기만 하는 것 같거든요. 여당은 정부를 감싸고 정권을 감싸는 정권에 유리한 얘기만 하는 것 같고 네. 야당은 이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정권을 뭔가 되살려 가지고 그때 기득권을 다시 누려보고자 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얘기만 한다 이 인식이 아하. 있어서 양쪽 모두 탐탁치 않은데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검찰 수사를 통해서 과거 정권을 이제 뭐 아주 원칙적으로 수사를 했다 이 이미지가 있고 지금 현 정권과도 현 정권을 수사하려다가 뭔가 갈등을 빚고 있다 그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은 그럼 뭔가 원칙을 지키면서 뭔가 갈 길을 제대로 가는 거구나 자기가 갈 길 간다. 이런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 지지율 연결되고 있다. 이런 자,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비교적 날카롭게 분석해 주셨는데 그러면 유사한 현상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안철수 바람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있었고 또 2016년에는 황교안 당시 대통령 네. 권한대행이 또 묵직한 대선 주자로 여론조사의 상위 랭크가 됐어요. 자, 이런 어떤 현상들하고 비슷한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해야 될까요? 중도층이 끼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안철수 현상하고 비슷한 측면이 큰데 네. 그래도 안철수 현상 때보다는 파괴력이 아직 강하진 않다라고 보여지는 게 아직은 아니다. 네, 그 안철수 정도는 현상 같은 아니다. 경우는 처음에는 지지층이 진보 중도 보수를 다 망라하고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폭이 넓었던 건데 윤석열 총장 지지율을 이번에 보면 호남, 민주당, 진보를 자처하는 층 이쪽에서는 굉장히 낮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민주당 문 앞에서 멈춰져 있다. 윤석열의 확장성은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딜레마에 봉착할 가능성은 안철수 현상과 윤석열 현상이 비슷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정치 행보를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지지층이 진보에서든 보수에서든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윤석열 총장도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한쪽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이것은 안철수 현상하고 비슷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동의할 수 있는 게 결과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아직 뭐 정치 인생이 끝나진 않았죠. 하지만 그 안철수 현상은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그 현상으로 인한 결과물인 정치인 안철수는 과연 성공적으로 정치를 했는가? 네.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고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윤석열 총장도 뭔가 윤석열 현상으로 지칭할 만한 무슨 현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과연 정치인 윤석열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뭐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정치적 소양이 있는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한 바도 그렇고 그동안 이제 보여준 과정을 보면은 결국 결과물은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혹여 윤석열 총장의 정치의 꿈을 키우고 있다라면 하지 너무 마셨으면 단정하시는 하는 거 아닐지 바람입니다. 모르겠어요. 예, 네. 어떻게든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이 대권 주자 1위를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성대모사 아닙니까?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자, 어쨌든지 간에 이 새로운 현상이 기존 프레임하고는 안 맞는다 하더라도 아웃사이더가 또 말하는 현대 정치의 이 스타일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그래도 유념해서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용진 의원 얘기해 볼까요? 원래는 이분이 진보정당 출신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민주노동당 게다가 진보신당 예, 출신이죠. 민주당에서 사실상 정치적으로 성장을 해왔고요. 그런데 서울시장이 아니라 대권을 언급했다. 그래서 저로서는 상당히 뜻밖인데 네. 뭘 노리고 어떤 정치 공간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것이냐 좀 부탁드립니다. 박용진 의원은 과거 안철수 현상하고 확고하게 다른 것은 안철수 현상 때는 진보 보수에 걸쳐진 지지층이 있었지만 중간에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구멍이 있었고 그것 네. 때문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있죠. 네. 근데 박용진 의원은 그냥 민주당 당원이고 의원이라는 것이 다른데
이게 이제 미국의 샌더스 현상을 좀 박용진 의원이 꿈꾸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민주적 사회주의자. 네. 예, 샌더스가 그렇습니다. 돌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샌더스 상원 의원도 그렇고 최근에 또 당선된 코르테즈 하원 의원 다 네. 독자 정당을 만들지 않고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 안에 들어가서 예. 좌파 정치, 진보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전략인 건데 박용진 의원 또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 가장 좌파에 해당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이제 좀 새로운 뭐 아웃사이더 정치 활력을 노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근데 또 박용진 의원이 묘한 것이 운동장을 좌우로 넓게 쓰겠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손흥민 선수 얘기를 하면서. 네. 예, 근데 보면 이 박용진 의원의 어떤 레토릭 이런 것들을 보면 좀 관용적인 그런 차원의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견을 포용하는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또 어떤 사안에서 보면 백선엽과 김원봉을 모두 기념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보수층 입장에서도 저기는 좀 인심이 넉넉한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중도 보수 확장성 이거는 검증은 안 됐지만 노려볼 만은 하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대적인 걸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국 정치의 주류는 86세대다 네. 이런 진단을 많이 하는데 86세대가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전면에 부상하고 난 다음 시간이 꽤 지났거든요. 네. 좀 식상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여론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 세대를 건너뛰어서 네. 이제는 70년대생, 90년대 학번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노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의 정치 스타일을 추구하는 정치 스타일은 제가 볼 때 이런 건 것 같습니다. 목표는 어쨌든 진보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 게 네. 삼성과 싸우지 않습니까? 삼성 저격수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좌우에 대해서 또 포용력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진보로 가지만 그것에 있어서 가는 과정은 합리적으로 가겠다. 라는 이제 이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진보를 내세우는 정치 세력이나 지금 현 정권도 사실 진보로 가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무리수라든지 자기 사람 챙기기라든지 비합리적인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거에 어떤 구멍들이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으로서는 목표인 진보는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 불안감을 메워줄 수 있는 이런 행보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시사평론가가 평론을 합니다. 일종의 뭐 포용적 진보주의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아마 사회주의자냐고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하겠죠. 근데 당신은 민주적 사회주의냐 아니라고 할 아니, 것입니다. 샌더스 마냥 해야지. 왜 네, 근데 또. 과거에는 분명히 사회주의자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네, 좋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을 비춰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대선 주자들 떴다 졌다. 네. 그리고 이게 사는 길로 가는 거냐 죽는 길로 가는 거냐 참 판단이 어려워요. 네. 이게 생로병사 중 어디에 해당이 될지도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뉴스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네,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는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두 정치인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봐라 국민의힘 다 사라졌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김근식 당협위원장인가요? 네, 예.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근식 교수이기도 하고 이분은 이제 민주당이 제껴진 거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티격태격하는 거에 대해서 아전인수격으로 국민들이 다 이제 얘기했네. 마치 뭐 고구려가 잘 나가니까 백자하고 신라가 서로 우리한테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이런 거대 양당에 대한 신물 이런 것들이 있는 이상은 이런 현상은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한국 정치가 선거제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양당제로 계속 회귀하는 이런 경향이 있으면서도 이들이 대변하지 못하는 거대한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네. 윤석열 총장 현상도 일어나고 박용진 의원의 새로운 도전도 있는 거다 이렇게 네. 저는 진단을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랬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나는 죽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죽고 나는 모른다. 뭐죠? 예.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뉴스는 우리 뉴스 빙하가 준비해 오셨네요. 뭐 역시 예상은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 오늘 뭐 거의 폭탄이었죠? 폭탄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화제라고 합니다. 김현미 네.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근데 이 뉴스의 비밀은 무엇이냐? 예. 결국 우리에게 집이란 뭐냐? 이게 이제 뉴스의 비밀이다. 집이 이런 뭐냐? 생각이. 그렇죠. 예. 우리에게 집은 뭐냐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네요. 전 늘 근원을 생각하다 보니까 네. 얼어붙는 거죠. 네. 네. 얼어붙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렇습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김현미 네. 장관 본인에게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5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이 된다 이렇게 조건이 되는데 그건 아닙니까? 네, 그것도 있습니다. 예. 지역에 따라 제가 가격 묻는 따라 거는 5억짜리 다릅니다. 아파트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5억짜리 아파트도 있죠. 수도권에도 아파트가 있는 거고요.
혹시나 의원님은 문천마을 사시죠? 아까 네, 제가 말씀하신 설명을- 데 문천마을은 아무튼 얼마입니까? 지금 한 7, 8억 하죠. 예. 저희 집보다는 이 비싼데요. 뭐라고 했냐면 예. 어제 저희 이제 집 국회 정도는 예결산 기준도 특위 대출을 전체 살수 회의에서 있습니다. 김영동 국민의힘 의원이 그 물어봤습니다. 서울 시내 집값-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이라는데 국토부의 디딤돌 대출 한도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은 서울에도 10억이 아파트는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김영동 의원이 다시 이 디딤돌 대출 조건은 5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제 해주는 건데 지금 5억이 아파트가 있냐 이렇게 다시 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수도권에서도 5억 이하 아파트는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바로 5억 이하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사는 집이 그렇습니다. 바로 요 대목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확인해 보니까 실거래가가 이제 5억 8천까지 가는 사례가 있다. 이런 네. 사실이 밝혀져서 또 빈축을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죠. 예, 거기서 디딤돌 대출이란 단어 나왔는데 그게 뭡니까? 이것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이라고 되어 있는 정책입니다. 예. 그래서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데 생애 최초 구입이거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까지 이 기준에 해당하면서 5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에 저렴한 금리로 하여튼 대출을 해주는 이런 제도인데 결국 집이 없는 사람이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더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은 우리 집 5억밖에 안 된다. 이 저 디딤돌 대출로도 살 수 있는 아파트다. 그러니까 네. 적은 대출이 아니다. 이 얘기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과 답변의 핀트가 좀 어긋나 있는 게 어긋난 것이죠. 그렇죠. 아파트 가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무주택 예. 서민이 집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 거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였는데 얘가 네. 이제 산으로 간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요즘 김현미 장관께서 조금 피곤하신 것 같아. 제가 봐도. 그렇죠. 약간, 뭐, 예, 뭐 한마디만 여러 하면 가지 다 시나리오에서. 언론에 도배가 되고 왜 자, 잘 모르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화가 이 나죠. 말이 나갔어요. 정작 문제는 다음부터였죠? 일산 아파트 주민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파크 시티 주민연합회, 이 하이파크 시티가 아마 김현미 장관 사는 데인가 본데 네. 이분들이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규탄 성명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첫 번째로 장관이 본인 집 시세도 제대로 모르면서 부정확한 정보를 국회에서 언급한 것은 문제다 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우리 아파트가 그럼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가 되는 건데 이거는 잘못된 정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 번째로 다른 지역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서는 실질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파트의 자산 가치를 국토부 장관이 조롱 폄하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요약을 하면 집값이 우리만 안 올라서 지금 열받았는데 이 가격까지 국회에서 공개한 것은 창피하다 이런 얘기다라는 거죠. 아니, 같은 동네 주민들 아닙니까 장관하고. 그렇죠. 예, 그럼 이웃 사촌 간에 이렇게 얼굴 붉히는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매일 얼굴 봤던 사이인데 말이죠. 그렇죠. 우리도 셋이 매일 얼굴 보는데 얼마나 얼굴 붉히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뭐 집이 무엇이냐 이게 비밀이란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느 경우든 우리는 화가 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면. 네.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우리가 그 집을 못 사니까 화가 나고 안 오르면 예를 들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 재산만 안 불어나는 것 같아서 또 화가 나고 거기다가 세금이 오른다고 하니까 또 세금만 높아진다 이러면서 화가 나고 네. 집값이 떨어지면은 재산이 줄어드니까 또 화가 나고 결국 화날 일밖에 없고. 그렇죠. 어느 경우도 화가 나는데 이거는 이제 집이 자산이면서 또 거주 공간이라는 이중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기분이 이런 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결국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 이거는 우리의 기분과는 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우리 사회 공동체의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주택 정책은 뭐냐 이거를 함께 머리를 모아서 사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예를 들면 개별 아파트 주민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에 지금 어떤 정책의 어떤 유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방향을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설득하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정책의 제시나 그런 대의 명분을 세우는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주택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든지 네. 땜질식 정책이 된다든지 호가를 따라가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결국 내 이익 이것만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이 이익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탈출을 하려면 우리가 근본적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공동체 주택이란 뭐며 주택 정책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이런 담론을 김종대 뉴스업이 만들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는 김수민 화산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이번 알겠습니다. 논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박진영의 네가 사는 그 집, 네가 사는 그 집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그러니까 5억 원 정도의 주택이면 저 같은 사람은 좀 부럽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이 5억 원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반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집 없는 사람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정부인가? 예, 그것 또한 아니라고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예, 이 주택 정책의 좌표가 어딘지 이것이 좀 아직 여기는 불분명하죠. 1주택자를 자. 대변하는 정부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 뉴스는 오늘 뭔가 조금 느낌이 안 좋은 뉴스였습니다. 자,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자, 세 번째 뉴스. 자, 우리 뉴스 화산. 어떤 뉴스 준비해 오셨죠? 네, 전남 여수 지역의 돌산도가 난개발로 황폐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아니, 그 유명한 관광지인데 그렇습니다. 여수 밤바다 너무 좋잖아요. 네, 엄청난 풍광을 네. 자랑하고 있는 곳인데 저도 아주 좋아하는데 여기서 왜 또 난개발 논란입니까? 네, 이 대목에서 돌산도 성대모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예. 돌산도를 괴롭히는 자 누굽니까? 네, 안철수 대표가 네, 요즘 지지율이 안 네. 오르시는 분. 처가가 상대로 여수라고 해서 여수의 아, 산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돌산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해안가 소나무 숲을 밀고 리조트가 들어서고요. 그 아하. 해안 데크를 설치를 했는데 태풍으로 파손이 되니까 갯바위에 시멘트를 붓고 네. 이렇게 이상한 산책로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동백숲도 억지로 조성한다면서 오히려 기존에 있던 숲이 파괴되는 예, 이 마치 여수 돌산도의 이 건강을 과시하다가 예. 스스로 병이 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참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그 좋은 풍광에 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시멘트를 들이붓다니 보호해야 될 지역에다가. 그렇습니다. 이거 조금 열받는 뉴스. 풍광이 밥 먹여주냐 이거죠. 사람들 생각은. 네. 어허. 그게 바로 우리나라 지역 난개발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네. 네. 자, 여수시 제28자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네. 이 공동 유치를 신청한 도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환경을 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작 여기서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겁니까, 이거? 이게 이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10개 시군이 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을 하고 있고 여수가 이제 메인 행사를 개최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사실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하면 한국 입장에서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네. 30%의 탄소를 감축하겠다. 네. 놀라운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과거의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30%를 미래 몇 년도까지 감축하겠다 이게 아니라 네. 미래 몇 년도의 배출 전망치가 이만큼인데 그것에서 30%를 감축하겠다. 그럼 배출 전망치가 부풀려졌으면 네. 깎기도 쉬운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의지가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이 국내외에서 일었는데 이것도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 환경 위기에 맞서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정작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모순적인 현상입니다. 자, 이게 난개발 문제는 여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도농 복합 도시는 거의 다 해당되고 지금 지역에 그 무수한 어떤 뭐 전원주택부터 해서 뭐 도로 깔고 뭉개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솔직히. 이게 뭔가 아름다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아름다운 걸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많이 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관광 자원이 있으면 친환경적으로 그 관광 자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지자체나 이런 데서 연구를 잘해서 방법을 제시를 해서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는 뉴스의 비밀과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이 뉴스의 심층적인 배경,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네, 우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 사회를 깊이 성찰하고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 논리조차도 경제 원리, 산업 논리를 또 따라가면서 정작 보호는 안 되고 또 다른 개발들이 자행이 된다라고 네. 하는 거. 이거 그린워싱이라고 하죠. 개발 행위인데 마치 녹색인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분칠된 그런 녹색 사업들이 성장이 아니라 회색 성장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방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방 입장에서는 인구 소멸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네. 뭐라도 해가지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막 자연 이런 것들까지 관광 자원으로 다 끌어다 와서 네. 쓰려고 하는 이런 예.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환경 보존에
돈만 되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같이 따져볼 만하다고 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겠죠. 네, 그래서 예. 이건 국가 차원에서 국토 전략이 됐던 환경 보존이 됐던 좀 유기적이고 앞뒤가 맞는 이런 대책들을 좀 마련하는 공동의 노력이 사실 필요하겠습니다. 지방의회 같은 데서는 막 그 개발 공약 제시하고 의회가 또 개발을 로비하고 네, 이러면서 어떤 그 회색 성장에 그 마치 전이처럼 돼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돈 되는 건 뭐든 지금 물불 가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좀 안 좋은 모습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방 사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사례가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좋은 게 있을 건데 그런 네. 걸 잘 연구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오늘은 좀 다운되는 뉴스가 많았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